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꼭 만나게 됩니다. 말을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사람,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반말을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더 이상 그런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약 200년 전에 독일의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아주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왜 고통받는지, 왜 욕심을 부리는지, 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평생 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가 아주 날카로운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오늘 그 말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무례하게 구는 것은 그가 지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능이 맞은 자는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무례함이라는 가장 원시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이 사실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니. 하지만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보면 정말 맞는 말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을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났던 무례한 사람들, 함부로 말하고 소리 지르고 남을 무시하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나요? 대부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대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화라는 것은 사실 아주 고도의 지적 활동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상대방의 기분은 어떤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드럽고 매끄러운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하니까 엉뚱한 말을 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꼬이기 시작하면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례함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말을 끊고 자기 말만 하는 것, 반말을 하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이런 행동들은 사실 대화 능력이 바닥났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말로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킬 수 없으니까 힘으로, 위압감으로, 무례함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점을 꿰뚫어 본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합니까? 논리적으로 토론을 합니까? 아닙니다.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위협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더 큰 놈이, 더 강한 놈이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원시적인 수단이 바로 이겁니다. 무례한 사람은 사실 인간의 탈을 쓰고 동물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논리가 없으니까 힘으로 밀어붙이고 말이 안 통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지능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참 슬픈 일이죠. 하지만 이걸 알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60대 후반에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평생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하게 살아온 분이었어요. 은퇴 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소일거리를 하셨는데 그 경로당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박 씨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박 씨는 자기가 젊었을 때 사업을 좀 했다고 해서 늘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로당에 오면 항상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반말을 하고 자기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얼굴이 붉어지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 이 박 씨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박 씨가 꼭 시비를 걸었거든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뉴스에 경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 선생님이 옆 사람한테 조용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라고 말했더니 박 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뭘 알아? 당신이 경제를 알아? 평생 학교에서 분필이나 잡고 살았으면서 경제를 알긴 뭘 알아? 이렇게 대뜸 쏘아붙인 겁니다. 김 선생님은 순간 당황하셨습니다. 그냥 가벼운 한마디였는데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주변 사람들도 분위기가 어색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말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김 선생님의 딸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김 선생님이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셨더니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아버지한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낸 거예요. 김 선생님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딸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버지가 경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 경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고 경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경제 이야기를 꺼내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은 불안해진 거예요. 자기가 모른다는 게 드러날까봐. 그래서 아버지를 공격한 거예요. 공격을 해서 아버지의 입을 막아버리면 자기가 모른다는 게 들키지 않으니까요. 김 선생님은 딸의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박 씨는 항상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꼭 화를 내면서 끼어들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해도 화를 내고, 건강 이야기를 해도 화를 내고, 심지어 날씨 이야기를 해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박 씨가 내세우는 건 항상 같았습니다. 큰 목소리와 무례한 태도, 논리적인 반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반박할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겁니다. 지적으로 무능한 사람은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런 이유로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그건 대화입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닥쳐, 네가 뭘 알아? 뱄어,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무례함입니다. 김 선생님은 그 후로 박 씨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셨습니다. 이전에는 박 씨가 무섭고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안쓰러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대화할 능력이 없구나.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할 줄 모르니까 화를 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김 선생님이 태도를 바꾸니까 박 씨의 행동도 조금씩 달라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박 씨가 화를 내면 김 선생님도 얼굴이 굳어지고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이제는 김 선생님이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라고 넘기니까 박 씨가 오히려 당황하는 겁니다. 상대가 위축되지 않으니까 무례함이라는 무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결국 박 씨는 김 선생님한테는 점점 덜 시비를 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이 왜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걸까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심지어 인터넷에서 무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댓글을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자기 생각을 올리면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 조용히 반대 의견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욕설과 조롱으로 가득합니다. 이것도 모르냐? 무식하면 가만히 있어라. 웃기지 마라.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이런 이유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자기 주장에 근거를 대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욕설과 조롱이라는 가장 원시적인 무기를 꺼내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논쟁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도 다루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논쟁에서 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비열한 전략들을 정리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인신 공격입니다. 상대방의 논리에 반박할 수 없을 때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 너는 학력이 뭐냐? 너 같은 게 뭘 알아? 네 나이에 그것도 모르냐? 이런 말들이 전부 인신 공격입니다. 그리고 인신 공격은 논리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화제를 바꾸면서 나의 약점을 건드리는 경험.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번에 새로 나온 저 제품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당신이 그런 걸 살 돈이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이건 제품에 대한 토론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경제력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 제품에 대해 뭐라고 말할 게 없으니까요.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할 능력이 없으니까 화제를 돌려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무례하게 군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직장에서 부하 직원한테는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는 상사가 자기 위에 있는 임원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굽신거립니다. 식당에서 종업원한테는 막대하는 사람이 옆에 이불에 앉은 덩치 큰 사람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 무례함이 자신감에서 나온 게 아니라 비겁함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 진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 같은 태도를 유지합니다. 상대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기를 높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없는 사람,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자기가 무시당할까봐, 자기가 바보로 보일까봐, 자기의 약점이 드러날까봐 항상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무시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두 명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능력이 없어서 무례함이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의사소통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은 뭘까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자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대화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성숙하고 지적인 의사소통입니다. 그 다음 수준은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논리가 부족하니까 나는 이렇게 느끼니까 이게 맞아 라고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것. 이것도 그래도 대화의 영역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의사소통은 무례함입니다. 상대방을 위협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것. 이것은 사실 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화를 포기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은 넘쳐났습니다. 학술 토론회에서 상대방의 논문에 반박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는 학자들, 정치적 논쟁에서 지면 상대방을 비방하는 정치인들, 2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왜 자기가 무례하다는 걸 모를까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자기가 무례하다는 걸 인정하면 자기의 무능함도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무례함을 다른 말로 포장합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나는 가식 없이 사는 사람이야. 이런 말로 자기의 무례함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함과 무례함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솔직한 사람은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되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당신 의견도 일리가 있어. 이것이 솔직함입니다. 반면에 무례한 사람은 내 말이 맞아. 네 말은 틀렸어. 닥치고 들어. 이것은 솔직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례함을 솔직함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것일 뿐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성격이 급한 것과 무례한 것도 다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말이 빠르거나 결론을 먼저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례한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의 무례함을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것도 역시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년 남자가 아내와 함께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야, 여기 물 좀 갖다 줘. 종업원이 빠르게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물잔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 물잔에 뭐가 묻어있는 거 안 보여? 다시 가져와. 종업원이 죄송하다며 새 물잔을 가져왔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남자는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여기 에어컨은 안 나와? 다른 집은 반찬이 몇 가지냐? 옆에 앉은 아내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주변 손님들도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더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먹기 시작하더니 또 시작입니다. 이게 뭐야? 양이 이것밖에 안 돼? 이 맛에 이 돈을 받아? 종업원이 와서 조용히 혹시 맛이 안 맞으시면 다른 메뉴로 바꿔드릴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사장이야? 사장 불러. 결국 사장이 나왔고 사장이 사과를 하고 음식값을 깎아줬습니다. 이 남자는 식당을 나서면서 의디양양한 얼굴이었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남자가 이긴 건 뭘까요? 음식값 몇천 원? 그 대가로 잃은 건 뭘까요? 아내의 존경,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품격. 이 남자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남자는 식당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정중하게 요청하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물잔에 뭔가 묻어있는 것 같은데 바꿔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걸 야, 이거 뭐야? 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논리적이고 정중한 요청이라는 고급 기술을 사용할 능력이 없으니까 모래함이라는 원시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런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식당에서 큰 소리쳐서 음식값을 깎았으니까 자기가 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한테 소리를 질러서 일을 시켰으니까 자기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온 세상에 광고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남한테 소리를 지르고 다녔나요?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다녔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은 대부분 조용합니다.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들을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충분히 아는 게 많으니까 남의 말을 들을 여유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는 게 없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남의 말을 들으면 자기의 무지가 드러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남이 말하기 전에 먼저 큰 소리를 칩니다. 자기가 먼저 공격해서 상대방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례한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내면이 텅 빈 만큼 외부에서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이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복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텅 빈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밖에서 채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 다른 사람 위에 서야 비로소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무례함은 바로 이 텅 빈 내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상처받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에 상처받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겼다는 보상을 주는 겁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위축되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면 그 무례함은 허공에 뿌린 씨앗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무례하게 구는 것은 저 사람이 지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우리도 화가 납니다.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면 나도 소리를 지르고 싶어집니다. 상대방이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내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순간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대로라면 나도 지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돼지와 진흙탕에서 싸우면 누가 이기든 둘 다 더러워집니다. 무례한 사람과 무례함으로 싸우면 누가 이기든 둘 다 품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세 번째,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무례한 사람과 굳이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가족이라면, 직장 동료라면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대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무례함은 잘 알아차리지만 내 자신의 무례함은 잘 못 느낍니다. 혹시 내가 며느리한테, 샤위한테, 아이들한테, 이웃한테 무심코 무례한 말을 한 적은 없는지, 그런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치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반성하기 위한 거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례함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만 무례함이 아닙니다. 사실 더 나쁜 무례함은 조용한 무례함입니다. 조용한 무례함이란 뭘까요? 상대방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 뒤에서 험담을 하는 것, 은근히 비꼬는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용한 무례함입니다. 이런 무례함은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상처가 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대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 적어도 왜 소리를 지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은근히 무시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왜 나를 무시하세요? 라고 물어봐야 상대방은 누가 무시했어? 내가 뭐? 라고 발뺌합니다. 이것이 조용한 무례함의 교활한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쇼펜하우어의 말로 설명이 됩니다. 조용한 무례함을 사용하는 사람도 역시 지적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자기 불만이나 의견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직접 말하면 됩니다. 나는 당신의 이런 점이 불편합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능력이 없으니까 뒤에서 험담을 하고 은근히 무시하고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겁니다. 방법이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지적 무능함에서 나온 무례함입니다. 또 한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권위를 이용한 무례함입니다. 이건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 말이 맞아. 내가 사장인데 네가 뭘 알아? 이런 것들이 권위를 이용한 무례함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적 무능함의 표현입니다.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뒷받침할 수 없으니까 권위라는 힘을 빌리는 겁니다. 나이라는 권위, 직급이라는 권위, 돈이라는 권위, 이런 것들은 논리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맞는 것도 아니고, 직급이 높다고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반드시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적으로 무능한 사람은 이런 구분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기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권위면 남이 스스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권위가 아닙니다.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자체에서
권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니까요. 무례하게 굴면서 나를 존중해 라고 외치는 것은 권위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자,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무례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가끔 무례해질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화가 날 때, 이럴 때 우리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에게 무례한 말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피곤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뭔가를 물어보면 됐어, 나중에 얘기해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 아이가 숙제 질문을 하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짜증을 내는 것. 부모님이 전화하셨는데 바쁘다고 빨리 끊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무례함입니다. 작은 무례함이지만 그래도 무례함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에 따르면 이런 순간에 우리도 지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판단력이 떨어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할 여유가 없어지고 결국 가장 원시적인 의사소통 방식인 무례함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면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례한 사람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어쩌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 무능한 것이 영원히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그 순간 그 사람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무례해지기 쉬운 순간입니다. 그때 잠깐 멈추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례해지려고 하는 건 아닌가? 지금 내가 원시적인 방법에 의존하려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한 박자만 쉬어도 많은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현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아무리 무례한 사람을 만나도 절대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이가 이 노인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을 찾아가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늙은이, 당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당신이 현명하다고? 웃기지 마. 나이만 처먹고 아는 게 뭐가 있어.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말을 다 하자 노인이 물었습니다. 다 끝났나?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젊은이가 당황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가져온 사람의 것이죠.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자네의 모욕도 마찬가지일세.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네. 그러니 그것은 자네의 것일세.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인데 쇼펜하우어의 말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무례함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문제이지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 상처받으면 우리가 그 무례함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상처받지 않으면 그 무례함은 고스란히 그것을 던진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좀 더 학문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무례함은 지적 무능함의 표현이니까 무례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건 그 사람 자신입니다. 자기가 지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상처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무례함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맞대지 않으니까 무례해지기가 더 쉬워진 겁니다. 면전에서는 차마 못할 말을 인터넷에서는 거침없이 합니다.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온갖 무례한 말을 쏟아냅니다. 댓글창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연예인의 사진 밑에 못생겼다, 뚱뚱하다 같은 댓글을 다는 사람들, 뉴스 기사 밑에 아무런 근거 없이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가서 글을 왜 이따위로 써? 라고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쇼펜하우어의 말로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논리적인 반박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연예인의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장면에서의 감정 표현이 좀 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기사의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못생겼다,
무식하다 같은 원시적인 말을 내뱉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무례함은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무례한 말을 하면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전에서 무례하게 굴면 상대방의 표정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울거나 화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죄책감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그런 걸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무례해지고 점점 더 공격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현실에서도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아이들도 인터넷에서 무례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요즘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이버 불링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남을 괴롭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의 근본 원인도 같습니다. 자기 의견을 제대로 표현할 능력이 없으니까 무례함과 폭력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히 착하게 굴어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들에게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감정을 말로 설명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무례해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다시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실 본인도 상당히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철학자들, 특히 헤겔이라는 철학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헤겔의 철학이 허풍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쇼펜하우어는 헤겔을 비판할 때 무례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표현이 날카롭기는 했지만 그의 비판에는 항상 논리가 있었습니다. 헤겔의 이론은 이런 점에서 모순이 있다. 이 주장은 이런 근거로 뒷받침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으로 유능한 사람의 비판 방식입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싫어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적 능력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틀렸어만 반복하면서 왜 틀렸는지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지적 무능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말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지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다. 이것은 무례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례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무례해지지 않기 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지적 한계가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대화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화가 나서 무례해지려는 순간이 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무례함이라는 원시적인 수단에 의존하려는 것은 아닌지,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한 번의 멈춤이 우리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례함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무례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누군가에게 욕을 먹으면 회사에 가서 동료에게 짜증을 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무시당하면 집에 와서 가족에게 화를 냅니다. 이렇게 무례함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전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받으면 그것을 다른 곳에 쏟아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전염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더라도 나는 그 무례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무례함은 더 이상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바이러스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면역이 있으면 그 바이러스는 거기서 멈춥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무례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무례함의 전파는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6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매사에 잔소리가 많으시고 며느리가 하는 일마다 흠을 잡으셨습니다. 요리를 해도 이게 뭐냐, 맛이 없다. 청소를 해도 여기 먼지가 있잖아. 손님이 오면 우리 며느리는 살림을 못해서 큰일이야.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수십 년간 이런 말을 듣고 살면서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며느리라는 입장 때문에 말대꾸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쇼펜하우어의 이 말을 알려줬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지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다. 이 선생님은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지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효가 아닌가 싶었던 거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불만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만인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정상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게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다음에는 간을 좀 더 해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뭐냐? 맛이 없다고 무례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불만을 제대로 표현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은 이것을 깨달은 후부터 시어머니의 말에 덜 상처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시면 어머니는 지금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예전처럼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변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까다로우시고 잔소리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니까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가 울곤 했는데 이제는 네 어머니 다음에 더 신경 쓸게요 라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선생님이 담담해지니까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조금씩 줄었다는 겁니다. 아까 김 선생님의 이야기와 같은 패턴입니다. 무례함이라는 무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면 무례한 사람도 점점 그 무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마법이 아닙니다. 단순히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무례한 사람의 행동을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는 대신 자기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것. 이 관점의 변화가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고 나아가 관계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쇼펜하우어의 다른 가르침들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지혜라는 책에서 사람의 가치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즉 인격과 지혜.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즉 재산.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즉 명예와 평판. 쇼펜하우어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재산은 잃을 수 있고 명예는 변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인격과 지혜는 평생 그 사람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무례함의 문제와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은 첫 번째 가치, 즉 인격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명성이 아무리 자자해도 근본적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으니까요. 반대로 재산이 없고 지위가 낮더라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논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 환영받고 누구를 만나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마음의 부자. 여러분,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지위는 은퇴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논리적으로 대화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빛이 납니다. 70이 되어서도, 80이 되어서도, 90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모입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고 친구들이 연락을 하고 이웃들이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으니까요. 편안하니까요. 존중받는 느낌이 드니까요. 반대로 무례한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이 떠나갑니다. 자녀들이 연락을 피하고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이웃들이 마주치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니까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니까요. 상처받으니까요. 결국 무례한 사람은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또 세상을 원망합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하지만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례함의 가장 슬픈 결과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결국 외로워집니다. 자기가 밀어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또 무례함으로 풀려고 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이 말을 기억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례함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무례해지면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친구가 나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재산이나 지위로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봅시다. 화가 나는 순간, 짜증이 나는 순간, 무례한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순간, 그때 잠깐 멈추고 쇼펜하우어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무례하게 구는 것은 지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지금 무례해지면 내가 지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발짝이 모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가족 간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동네에서의 평판이 올라가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편안해집니다. 무례하게 굴고 나서 느끼는 그 찜찜한 기분, 그런 거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200년 전에 한 말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와닿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예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 화가 나도 무례해지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와 논리를 잃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힘으로 남을 이기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품격으로 남을 감화시키는 것은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명언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할 뿐이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예의 바른 사람, 더 논리적인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그것은 재능이 아니라 노력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 그 노력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무례함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무례함을 당하는 곳이 어딜까요? 의외로 가정입니다. 바깥에서는 예의 바른 사람이 집에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회사에서는 누구에게나 웃으면서 인사하던 사람이 집에 오면 가족에게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무례해도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가족이니까 내가 좀 그래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례하게 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으니까요. 낯선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나에게 무례하면 그 상처는 몇 배나 더 깊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에게 받는 무례함은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남편이 나한테 너무 함부로 말해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우리 아이가 말대꾸만해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우리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다면 혹시 나도 그 사람에게 무례하지는 않았는지. 무례함은 거울 같은 겁니다. 내가 무례하면 상대방도 무례해집니다. 내가 존중하면 상대방도 존중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말한다면 아내도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가 말대꾸를 한다면 부모가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면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를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무례함은 대물림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서로에게 무례하면 아이들도 무례하게 자랍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니까요. 아무리 예의 바르게 해라고 말해봐야 부모가 서로 소리 지르고 무시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무례함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시다. 인간이 무례하게 구는 것은 그가 지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가정에서 무례하게 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가 그 관계에서 지적으로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능력이 없어서 무례함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라고 소리 지르는 대신 나는 이런 점이 속상해.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지적으로 유능한 것입니다. 너는 맨날 말을 안 들어. 라고 아이에게 화내는 대신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 그것이 지적으로 유능한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10번 중에 한 번만 참아도 괜찮습니다. 그 한 번이 모여서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무례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무례함과 정직함의 차이에 대해서요.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살이 많이 쪘네. 옷이 좀 별로다. 그 나이에 아직도 그것밖에 못하냐.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나는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직함이 아닙니다. 정직함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요즘 건강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이 운동해 볼까요? 이것도 진실입니다. 하지만 살이 많이 쪘네보다 훨씬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정직함과 무례함의 차이는 의도에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 진실을 말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상처를 줍니다. 똑같이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있는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지적 능력입니다. 자기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예상할 수 있는 능력. 같은 내용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지적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는 솔직해서 그래 라는 핑계 뒤에 숨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는 모든 말을 관찰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의식적으로 관찰해보는 겁니다. 혹시 무례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했는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는지, 이것만 해봐도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습관적으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례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런 순간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리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자기 인식과도 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례해지는지, 내 약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무례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례해지려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한마디에서 시작해서 우리 삶의 여러 영역까지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무례함은 약함의 표현이고 예의 바름은 강함의 표현이다. 소리 지르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소리 지르지 않고도 자기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남을 높여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200년 전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지혜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무례함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저 사람은 지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무례한 것이다. 나는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화가 나서 무례해지려는 순간이 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무례해지면
나는 지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례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서 우리는 무례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례하지 않은 사람 하나가 주변의 10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존중받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존중하는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나눠주세요. 무례함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